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오셨는데요. 예, 명절을 전후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며 투자에 성공할 것인지 반도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는 뭐 그죠? 지금 반도체 없으면 소외되는 그런 흐름들은 맞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원 넘어섰습니다. 네. 8만 3천 원인데 또 올라온 것도 같고 또 지금 일단 뭐 시중에서는 뭐 9만 전자 어디 목표가는 11만 원까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올라왔대요. 그죠? 네. 11만 원, 뭐 20만 원 얘기들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만 원. 네. 이야, 담대한데?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20만 원 가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음. 지금 반도체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반도체를 사야 된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느 지점에서 그죠? 네. 맞아요. 예. 어느 지점에서 사야 되는지가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를 바라보는 가장 최대 현안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이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한번 좋습니다. 제가 나름대로의 내용을 알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삼성전자를 합니다. 어디서 사느냐? 물론 주식 시장에서 삽니다. 어디서 사느냐? 거기서 어디서란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네. 어느 타이밍에 그죠? 그렇죠. 네. 사고 나서 뭐 따박따박 올라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좋더라도 그렇죠. 변동성이 있고 네. 예를 들면 실적이 좋을 걸로 오다가 좋은 실적 나오면 흔들릴 수 있고 이런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런 그 밸런스를 잡아서 그럼 타이밍을 잡자. 네. 그러면 삼성전자 뭐부터 봐야 됩니까? 실적부터 봐야죠. 실적 봐야죠, 그렇죠? 네, 바로 시급하게 한 1, 2주 뒤에 잠정치 실적이 나올 것이기 네.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실적은 당연히 좋겠죠. 음. 좋을 것으로 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판단하기로는 이번 3분기 실적 추정치가 84조, 매출은 84조고요. 네. 영업이익은 84조? 네네. 네. 영업이익은 9조 한 5천억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음. 기존의 삼성전자 매출이 7조 수준이었죠. 네, 네. 그래서 한 7% 8%가 이제 증가한 금액인데요. 시장에서 이제 추정치에 대해서 그 상향 조정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10조 영업이익이 넘어설 것이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10조 영업이익을 넘어서고 83조, 84조에 대한 매출을 발생시켰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과거의 주가와 영업이익의 추세가 어떠했는지를 판단해서 미래의 주가 상황 그리고 시점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최근 이제 4개 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추정 그 현상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해 8월에 삼성전자가 88,800원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때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이었죠. 8월이었으니까 그 3분기 내에 그 표현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10조 원이었습니다. 네, 9조 1천억으로 이제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3분기 좋았네. 네. 그리고 4분기가 9조 원이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잘못 네. 본 건가? 네. 네. 그리고 올해 1분기가 6조 1천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가 4조 6천억이었습니다. 네. 이번 3분기가 뭐 9조 5천억 10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지난해 3분기와 이번 3분기 실적치에 대한 부분의 금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의 그러네요. 네. 그 이익치가 형성됩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지난해 8월에 88,000원 그리고 지금 3분기 실적 발표를 코앞에 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도 84,000원 비슷하네. 네, 비슷합니다. 조금 오르면 그저 비슷한 가격이네. 네, 비슷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현상만 숫자만 놓고 보면 10조 원에 대한 가격 반응이 8만 원 중반이라는 게 우리가 과거 주가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학습 효과가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게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의 가격을 주가라고 거죠, 그렇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미래에 어떠한 현상들이 진행되어질지를 추정을 해서 판단하면 지금 가치가 싸 보이는지 아니면 비싸 보이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반도체 업황 좋은 거는 뭐 이미 기사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얼마만큼 좋은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전에 이제 HBM은 좋은 건 정말
삼척이 동자도 알고 있었는데 네. 근데 뭐 슬슬 뭐 레거시도 좋아질 수 있다. 그죠? 톤 자체가 그렇죠. 레거시도 좋아질 수 있다. 레거시도 좋아진다. 레거시가 뭐 꽤 좋아진다. 지금은 그죠? 뭐 네네. 어떻게 보면 약간 그렇게 그뭐 디램 저 HB 워낙 좋았고 그렇죠. 그렇죠. 레거시 쪽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는 것 같아요. 센티가. 레거시와 파운드 네. 쪽인데요. 네. HBM 쪽은 삼성전자의 매출과 이익단의 도움 자체가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맞아요. 하이닉스 올해 HBM 쪽 매출이 한 30조 되거든요. 네. 지난해 한 15조였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전체 물량에서 한 62%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가 이번에 마이크론 다음으로 들어갈 경우에 대략 한 10% 중반 정도 그 수주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30조에 62%라고 할 때 삼성전자가 물량을 받을 수 있는 한 15% 수준에서의 금액을 따져보게 되면 얼마예요? 10조 이하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 매출에서 부분을 따져보게 되면 연간 단위로 10조 미만이기 때문에 분기로 84조씩 매출을 일으키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이익의 규모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상징성의 의미라고 우리가 네.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보다는 HBM의 평가보다는 앞서 우리 박사님 그 말씀하신 레거시 부분과 파운드리 쪽에서의 개선 상황이 네. 엄청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업황을 판단할 때는 웨이퍼 반도체를 만드는 웨이퍼 공급량을 우리가 많이 따져봅니다. 분기당 통상 한 100만 장이 들어가게 되면 쏘쏘 뭐 이 정도면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상황이다라고 네. 보통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분기당 웨이퍼 사용량이 190만 장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디램 가격은 뭐 상반기 대비해서 2배 올랐다라는 것은 뭐 이미 기사를 통해서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요.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재고와 출하입니다. 재고와 출하에 따라서 디램 가격의 변동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체 디램 시장에서 약 70% 정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이죠. 그래서 재고량이 얼마냐, 출하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반도체 디램 가격의 형성 자체가 변화를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로 말씀 드릴 부분은 재고와 출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보유 물량이 얼마치의 보유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게 재고 출하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보통 2달분을 가지고 있으면 통상적에서의 반도체 재고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9주. 그러니까 9주 정도의 반도체 재고분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적 상황에서의 반도체 재고 물량이라고 네. 합니다. 보통의 그 재고 수준이다. 그렇죠. 네. 보통에. 여기서 이제 재고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반도체 디램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뭐 10주, 12주, 13주 그렇죠.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물량이 창고에 많이 쌓이는 거죠. 이거 이유는 이제 반도체 라인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기존에 뭐 대만에서 지진이 나고 일본에서 지진이 나면 한 달 동안에 반도체 생산할 수 없다라고 많은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라인이 한번 서버리게 되면 그 라인에 들어가 있던 모든 물량들을 폐기해야 되고요. 새로 가동시키는데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낮다 하더라도 라인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도체는 계속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이기 때문에 재고와 출하 그리고 보유 물량에 대한 그 부분이 반도체 가격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재고분이 한 2, 3주 정도 분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평균이 9주라 그랬는데.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음. 삼성전자 6주분을 보유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장단점이 뭐냐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재고분이 소진이 돼 버렸어요. 이게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제품 출하를 잘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구나. 너무 낮으니까. 추가 수주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적정한 재고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적정한 재고를 못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재고분이 낮은 상태이죠. 네. 삼성은 한 6주분을 현재 가지고 있거든요. 좀 그러니까 네. 여유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9주분이 평균이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 좀 더 주가의 현상이 하이닉스 대비해서 최근 상황에서 강한 흐름이 여유분을 가지고 있고 디램 가격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그 호응도가 긍정적이라는 부분이 주가의 반응도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웨이퍼, 그다음 디램 가격의 연초 대비해서 2배 상승, 그다음에 재고 출하에 대한 부분이 타이트하게 운용이 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방향성, 관성에 의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반의 업황이 하반기에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추정치로의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나 재고 부분이나 웨이퍼 그 사용량 자체가
단기간 내에 흐름이 깨어지거나 방향을 바꾸는 형태에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도 흐름은 긍정적으로 진행되어질 것이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을 판단하고 있고요. 사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 사야 되느냐. 그래서 그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삼성전자가 지금 예를 들면 뭐 나쁘냐? 팔 때냐? 네. 아니죠, 그죠? 반도체 꺾였냐? 아니잖아요. 좋다. 아니죠. 근데 네. 오늘 그 핵심은 아까처럼 네. 근데 삼성전자 그러면 언제 사면 좋으냐? 네. 네, 얘기를 하셔야죠. 증가격은 아닙니다. 아직만요. 네. 증가격은 아니고요. 네. 이제 아닌 이유도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가격이 합니다. 아니라면 이제 더 높은 가격에 사야 되냐?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조금이라도 편안해진 가격에 사자는 말씀. 네. 단순하게 뇌피셜로 조정받으면 사자 이런 네. 의미 없는 아니고. 내용에서의 접근법은 아니고요. 보통 그렇지. 조정시 매수. 조정 받으면 사자. 조정이 하루로 끝날 수도 있고 일주일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사실은 좀 책임감 없는 발언이죠. 네, 조정시 매수라는. 네네. 저는 이제 그 10월 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10월 장 자체는 전약 후강 패턴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약 후강. 예, 다시 말해서 우리 명절 전후로 해서는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세장의 성격에서의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을 높이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조정을 받게 되면 지금의 84,000원 전후로 한 가격에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을 때 대략 한 5% 정도 조정을 받는 측면에서의 네.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8만 원 전후 가격이라고 한다라면 진입을 해볼 만한 구간에서의 반도체 업종에 대한 삼성전자의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왜 그러면 추석 전후로 해서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보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주변 상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중국 시장도 긍정적으로 최근에 흐름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미국도 뭐 셧다운 얘기가 있긴 하지만 뭐 고점 부근에서의 흐름들이 견조한 추세이고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추석 전후로의 조정은 환율 상황에서의 변화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국내 원달러 기준으로 해서 환율 상황을 보게 되면 뭐 어제 그제 시장에서 한번 크게 출렁임의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었지만 1,400원을 돌파한 환율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국내 정세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내용들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 추가 그 협정이 아니라 이제 관세 그 확정에 대한 매끄럽지 못한 상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셧다운을 비롯한 내용에서의 흐름들 그리고 유럽에서의 네. 재정 위기 등등등에서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환율이 1,400원 이상권대에서 유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외국인 참여도가 떨어질 거고요. 일부에서는 매도가 진행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네.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타이밍으로서의 지점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추석 이후에 진입으로의 시점을 잡는 것은 어떠할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8만 원 전후에서의 매수 관점. 그럼 좋아요. 조정이 안 올 것 같죠? 조정이 온다고요. 사실 와요. 그죠? 그럼요. 또 네. 이제 문제는 조정이 오면 살 수 있을 것 같죠? 못 사요. 못 삽니다. 그게 이제 문제이긴 하나. 네. 조정이 그래 좀 기다렸어요. 잘 참았어요. 네. 왔어. 한 8만 원대 왔어. 용기를 내서 샀어.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다 한 8만 원 정도 샀을 때에 잡을 수 있는 업사이드 혹은 이제 목표치 뭐 2년 3년은 그렇고 그죠? 그럼요. 약간 좀 아까 내년 얘기했으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 쪽으로 보면 어느 정도 업사이드가 있어요. 뭐 시장에 11만 원 얘기 나오는데요. 저는 올 하반기까지 11만 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올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 의견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여러 가지 그 회담들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제 모건 스탠리와 기자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해외 외신 기자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했었던 부분인데, MSJ? 그렇죠. 네. 딱 찍어서 모건 스탠리 담당자 자리에 오셨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부분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의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애둘러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모건 스탠리에서 한국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는 한국 투자자들이 미리 주식을 사기 위해서 투자
의사 결정을 뭐 내려주셨으면 합니다라는 전체적인 내용에서의 메시지를 줬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MSCI 지수 선진국 편입에 대한 부분이 11월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라는 그 간담회? 회담은 아니고요. 내용에서의 메시지였다라고 판단되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의 부연의 설명을 했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국내 이제 외환에 대해서 24시간 거래 시스템을 조만간에 정비하겠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건스 MSCI 지수 선진국 관찰국 대상에 편입해 달라는 뉘앙스는 아니지만 애둘러서 그 주변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언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희망적 사항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11월에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긍정적 그 어떤 낭보가 있지 않을까. 일단은 관찰 대상국에 들어가야 될 걸요. 바로는 안 되고요. 1년 동안 관찰 그러니까요. 네. 대상국에 지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움직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외국인들의 시각이 바뀔 수 있고 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 무엇을 살 거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를 사게 될 것이고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삼성전자가 그 자체적인 삼성전자 자체의 뭐 체력도 그렇지만 시장을 사게 되면 이 패시브 수요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10만 원 넘어가는 가격에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언제 사야 되는 것인가? 네. 어디서 사야 되는 것, 시장에서 사고요. 언제 사야 되는 것인가를 KL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은 근데 이제 시장의 관심이 그 전까지는 SK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 하이닉스지, 삼성전자지 이번에는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다가 네. 지금은 소부장이 그 틈을 짜고 그냥 상승, 소부장의 그 원래 특성이 그렇잖아요. 이제 네. 오르면 쫙쫙 오르니까 그렇죠. 이 전자와 닉슨만 보면 안 되겠는데, 네. 그죠? 소부장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장이죠. 네. 근데 순간적으로 너무 올랐는데 이게 소부장도 고민이 많아요. 너무 오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요?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8만 5천 원까지 65% 정도 상승했고요. 네. 하이닉스 같은 건 16만 원에 32만 원에 100% 상승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그렇긴 하네 진짜. 그리고 이제 소부장도 많이 오르긴 했죠. 9월 들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존에는 안 올랐지만, 근데 이제 소부장의 종목들이 거의 한 100여 개 종목이 되는데요. 네. 반도체가 110개 정도 되니까 어떤 걸 사야 될지는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자들의 초미의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또 대안이 뭐 ETF를 사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딱히 그죠? 예.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네. 가르마를 한번 타드리려고 합니다. 가르마 좋다. 반도체 소부장을 사되 기존에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하면 딱 떠오르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올라가는 장은. 우리가 앞선 시간에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추정치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이 6조 원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어요. 삼전이. 네. 네. 지난 분기에 반도체에서의 영업이익이 4천억이었습니다. 4조가 아니고. 네, 물론 이제 그 재고자산 손실 충당금을 제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4천억이었지만 예. 이 재고자산 손실 충당금을 제하지 않더라도 지난 분기 한 2조 내외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 6조 원의 이익치는 어디서 개선이 되었는지를 판단해 봐야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의 이익치가 개선이 된 부분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파운드리 쪽에서의 개선, 그러니까 적자 규모가 감소된 추정치가 굉장히 큰 업사이징 효과를 나타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수주 받은 거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까지 실적 안 잡히는 거 아니에요? 저 닌텐도사에서 그 스위치 2에 대해서는 이미 수주 진행되고 있고 생산 그래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액이 크진 않지만 이 부분이 기존에 이익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적자를 축소하는. 1년에 8조 원씩 적자가 나는 파운드리 쪽에서의 적자 규모가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소부장을 사실 때도 기존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시게 되면 물론 올라가겠으나 그 탄력도 측면에서 좀 더디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하셔야 되냐.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파운드리 쪽 관련 종목들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종목의 명칭을 우리가 보통 선도공정, 첨단공정, 미세공정 종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레거시 반도체는 중국이 많이 쫓아와서 생산량 자체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긴 하지만 앞으로 진행 방향은 이제 첨단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앞서 진행을 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첨단 공정과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어서 소재단에서의 종목은 TSK 같은 종목들의 네. 흐름이겠죠. 뭐 최근 흐름도 굉장히 움직임이 그렇죠. 좋습니다. 네. 17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에 10만 원 수준이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가격 진행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착 장비 관련 종목들에서는 이제 그 웨이퍼에 증착을 하는 장비들이죠. 뭐 HPSP라든가 네. PSK 같은 종목들이 관련한 이제 전공정단에서의 종목이고요. 여기 이제 유진테크 같은 종목, 네. 이런 종목들, 그 케이스텍까지 해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첨단 공정, 선도 공정이라고 보는 파운드리 쪽에서의 종목들로의 구성되어진 소부장 종목들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최근에 주가 수준에서의 흐름이 어느 정도는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대비해서는 한 40%, 아니라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40~50% 정도 올라왔거든요. 네. TSK가 한 70% 정도 올라왔죠. 네. 10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좀 넓게 보면 그게 보면 23년도 전후로 해서 반도체 공정에서 레거시 소부장 종목들이 강할 때 이 종목들은 주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 첨단 공정에 있는 종목들의 상장 시점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2019년 요 즈음에 이제 상장이 되어진 상황에서의 주가 흐름들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의 그 추세적 흐름을 보게 되면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지금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서의 모습은 여전히 움직임이 더 발현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내가 소부장 종목에 대해서 다음 타겟팅으로 삼성전자는 아니겠으나 첨단 공정의 반도체 소부장으로 판단해서 접근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이 선도 공정에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가는 것이 어떠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소부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별로 없을 건데. 야, 근데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근데 대표님 말은 긴 흐름으로 보면 끝난 게 아니다. 많이 오른 게 아니다. 또 오를 업사드가 있다 이거잖아요. 네. 네. 그럼 추가로 네.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안 오른 종목이 아니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해서 그러면 안 오른 종목을 좀 사면 되지 않겠어? 소부장 중에서? 근데 네. 그건 아니라며. 안 오른 종목이 아니고요. 네. 흐름이 바뀌는 지점에서의 다음 순번으로 가는 종목으로 접근도 가능한데 이것은 후공정입니다. 최근까지 그 소부장 내에서 움직였던 큰 테두리에서의 섹터는 전공정 종목들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최초의 재고 출하가 축소되고 추가의 생산량이 수주가 돼서 진행될 때는 최초의 전공정 단에서의 그 수주가 먼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전공정 종목들이 먼저 올랐는데 지금 후공정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리노공업이라든가 또는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주가의 상황에 있어서 물론 일부 시장 상황과 연동되어서 주가가 일부 올라가긴 했지만 전공정 종목에 비해서는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 반도체의 전체 재고 출하 부분이 개선이 되는 상황에서 흐름들이 진행된다면 앞으로 추가의 발주가 계속 진행되어질 거고 그러면 발주가 진행되어지면서 후공정단에서의 종목들도 앞으로 가격 진행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공정단에서의 종목은 리노공업이나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관심도를 나는 안 오른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저평가라고 하긴 그렇지만 최근 시장 대비해서 상승 탄력이 크게 받지 않았던 종목을 선정하신다면 네. 후공정단의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도 필요한 지점에서의 상황이라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좋은 말씀입니다. 소부장이라고 막 사면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렇다고 또 못 오른 거 사면 이유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오른 게 오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파운드리 얘기를 하셨다면 사실은 파운드리는 삼성이잖아요. SK하이닉스는 사실은 파운드리가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소부장도 그러면 주로 지금은 삼성의 밸류 체인들을 보는 게 맞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정확한 핵심 포인트고요. 예.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삼성 향이면서 또 해외 매출이 많은 종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최근에 인텔 향 종목들이 또 주가가 반응도가 좋은 몇몇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PSK 같은 경우는 삼성 향이면서도 인텔 향 종목이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뭐 제일 전면에 서서 주가의 움직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죠. 네.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주말에 네. 국정자원, 국정원은 아니고 그 네네. 정도 어려워. 국정자원 줄이니까 그죠? 네. 국가정보자료원이든가 뭐 국가정보자료원 맞죠? 네, 맞습니다. 국자원이 맞는 거 아닌가 어쨌든 네. 뭐 국정자원 여기서 또 ESS 배터리잖아요, 그죠? 배터리 화재가 났는데 딱 순간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이거 어디 거냐 막 찾아봤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거였어요 주말에. 그래서 네. 야 이거 2차 전지 또 누르겠는데 가뜩이나 지금 안 되는 집안에 이거 정말 또 악재인가 했는데 그것 때문에 2차 전지가 눌리고 이런 거는 없대요. 저만 잘못 생각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 네. 사용 연한이 10년인데 11년 차가 됐기 때문에 네. 납품사에서 크게 문제될 만한 소지는 없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아, 영향도는 크지 그렇죠. 않은 걸로. 그러니까요. 네. 그런 영향이 있군요. 그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ESS가 어려웠던 게 꽤 오래전 일입니다만 ESS 처음 할 때 어디 뭐 강릉인가 평창인가 어디 그죠? 몇 번 불 나고 이런 거 네네네. 있었어요. 네. ESS가. 그래서 신뢰도가 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품질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죠? 결국은 그렇죠. 관리의 문제였다는 그런 거군요. 너무 다행스럽고요. 네. 가뜩이나 어려운데 뭐 이런 것까지 누르면 어려운데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2차전지 그 업황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테슬라가 요즘 강하더라고요. 그죠? 그렇군요. 테슬라는 무슨 이유로 강한 거예요? 예.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해서가 아닐까요? 야, 이거 천천살인의 정답을 하셨는데 그런 답으로서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테슬라 오르면 2차 전지 오르고 이게 연동 관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사실 연동 관계 느슨해졌어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테슬라가 올랐다니까 그 전기차 업체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인가? 근데 요즘은 사실은 또 뭐 그게 아닌 요인들로 오르는 게 많잖아요. 네. 그죠? 테슬라의 주가 네. 상승과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합리적 근거와 논거를 제시해서 객관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한국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에 의한 상승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의지를 굽히지 않으시네. 좋아요. 그러면 2차전지 최근에 동향을 좀 보죠. 바닥에서부터 사실은 꽤 많이 올라왔고 조정도 적지 않이 꽤 많이 그죠? 가벼운 조정이 아니라 올라온 걸 상당히 조정 좀 받았잖아요.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네. 2차 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크게 빠졌다라는 뉘앙스의 말씀들을 하시고 네. 오랫동안 못 갔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네. 뭐 그중에서는 못 간 종목도 일부 있겠으나 예. 대표 종목을 제가 설명을 한번 짧게 드리면 LG화학이 2차전지 업종의 최초의 선발대 성격으로 주가의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LG화학이 지난 5월에 18만 원이었고요. 네. 지난 7월에 32만 원이었습니다. 약 7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네. 지금 주가가 28만 원이기 때문에 약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LG화학은 대형주니까 지수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상승과 조정에 대한 부분이 요 정도 수준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소재주인 에코프로비엔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면 LG화학은 보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고점에서 많이 밀렸다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네. 견조한 조정, 착실한 조정인데 네. LG화학만 그렇지 나머지는 뭐 LG에너지 솔루션이며 에코프로비엔이며 꽤 조정받은 거 아닐까? 이런 심정적 생각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에코프로 물론 이제 많이 고점에 대비해서 최근에서의 저점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그런데 저점부라고 판단될 수 있는 8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70%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11만 원, 약 20% 정도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점 대비해서 20% 조정도 큰 폭이긴 하나 네. 상승 70%, 하락은 20%의 격차로의 가격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대형주의 LG화학이 70% 올라가서 10% 조정. 소형주는 아니지만 좀 소재주에서의 에코프로비엠이 70% 올라가서 20% 조정. 이 정도 수준에서의 조정과 상승은 일반적 수준에서의 가격 진행에서 형태가 아닐까
라고 판단되고요. 2차 전지 업종은 조정을 얼만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냐. 네. 언제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근거는 또 무엇이냐. 이 부분이 보다 더 중요한 내용에서의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판단 흐름에서 이해하는 데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아, 주옥 같은 얘기네요. 사실은 그죠. 보통은 단기에서 생각보다 많이 올랐는데 또 순간에 다 빠져버리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정확히 수치를 생각하지 않고 네. 다 빠졌다는 게 예를 들면 70% 올라오면 심정적으로는 제가 그죠? 그렇죠. 바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제 그냥 심정적인 거예요. 네. 한 30-40% 올라왔는데 한 15%, 17% 빠진 거 아닌가 이런 네. 느낌상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올라온 건 다 빠졌구만 했는데 대표님이 다 빠지긴 무슨 시나라 까먹는 소리냐. 오른 게 70% 오르고 15% 20% 조정이면 그렇죠. 그 논리로 하면 맞는 거죠. 그거는 네. 사실은 꺾였다거나 뭐 오른 게 다 빠진 게 전혀 아니죠. 그죠? 네. 네. 그렇게 좀 환기를 시켜주셨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을 얘기를 해주세요. 네. 아까 좀 전에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조정에 대한 분위기로 받아들이는 것은 장은 좋은데 못 가서 상대적으로 일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업종을 선호하는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렇죠. 반도체를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를 선호하는 투자 주체는 외국 기관이죠. 외국 기관입니다. 그렇죠. 이게 투자 주체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장일 때 이 지수를 선도하는 주체가 외국인이냐 아니면 기관이냐 또는 개인이냐 이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섹터의 종목들이 달리 반응들을 하거든요. 지난 6월장에요. 지수의 상승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큰 폭의 상승을 주었습니다. 2차 전지가 아니요. 지수, 지수가? 종합지수가 4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네. 이때 아마 2600에 3000 뭐 넘어가는 지수 상승이 나왔기 네, 때문에 네. 제 기억, 제가 97년도에서부터 주시장에 들어와 있었는데요. 월간 단위로 400포인트가 오른 적은 올해 6월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400포인트가 절대 지수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400포인트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 월간 단위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적은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이때는 다 올라갑니다. 지수가 400포인트 올라가는데 뭐 안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6월장은 다 좋았어요. 복귀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7월장 들어서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가 어떠한 섹터였을까요? 그때 막 소부장들 아니 소부장이 아니라 그 조방원 이런 거 아니었나요? 그럼 8월장. 그 8월이고. 네. 7월장에 시장을 주도했던 건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는 못 갔어요. 음. 하이닉스는 7월장에서 30만 원 고점 찍고 25만 원까지 조정을 받아버렸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반도체 전체로 7월장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만 주가가 비교적 좋았어요. 7월장에 좋았던 섹터는 6월장은 다 좋았고요. 2차 전지와 바이오입니다. 개인이 선호하는 형태의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죠. 8월장에는 뭐 전체적으로 지수가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8월장에는 전체적으로 다 눌림목 과정에서의 조정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9월장에서는 누가 뭐래도 외국인에 의한 시장에서의 성격이 좀 강했죠. 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죠. 반도체였고 네. 이 반도체에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였던 거죠. 투탑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지난 7월장에서 투탑이 같이 안 움직였거든요. 하이닉스는 오히려 빠져버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관 외국인이 특히 기관이 9월장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을 하면서 반도체 이슈몰이가 됐고 반도체로 시세 집중이 되는 과정에서 2차 전지 업종이 9월장에서 그러니까 좀 소외되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이 내용을 가지고 유추해서 미래에 대한 가정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앞서서 10월장은 전약 후강장세 성격에서 흐름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드렸는데요. 추석을 전후로 해서는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에서의 맥락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은 조정을 받더라도 큰 조정에서의 흐름이 아닐 것이고요. 일부 기간 조정 성격에서 흘러내리는 조정에서의 모습들이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난 9월장 그리고 8월장에서 최근에서 개인들이 매도 8조 이상의 진행되어졌던 부분들이 이제 매수로 다시 전환되어지는 지점에서의 과도기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 업종에서의 종목들이 움직일 만한 타이밍에서의 흐름을 추정해 보게 되면 저는
10월 초에서 중순까지의 흐름에서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현 시점에서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고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이 다시 지난 5월의 바닥과 같은 새로운 두 번째 바닥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박한데요. 네. 그러면 그거는 고 말씀하신 10월에 전반부의 흐름들이 기관과 외국인이 주도하는 지수를 끌어올리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틈에 밀릴 가능성은 적고 개인들이 주도하면서 그런 류의 기업들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다시 좀 힘을 낼 수 있다. 이 말씀이란 거죠.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논거가 좀 돼야 되잖아요. 그냥 뭐 들어왔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실마리가 그죠. 예를 들면 뭐 정책이든 뭐 혹은 뭐 실적이든 그죠. 뭔가 좀 기대를 언덕이 있어야 그런 거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수급적 측면에서의 상승 그렇죠. 가능성을 접근해 본 거고요. 네. 이제 재료적 측면 또는 펀드멘탈 어느 가치적 측면에서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이제 뉴스 기사로 많이 나오긴 했지만 어제 그제 나왔던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뉴스를 판단해 보게 되면 아주 의미 있는 내용에서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 해외로부터 얼마를 수주했다 이런 내용에서의 기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2차전지 업종도 그러하고 반도체 업종도 그러하지만 국내 수요에 대한 부분보다는 수출에 대한 부분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입니다. 네. 주로 수출하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수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해당 업종이 바닥을 찍었느냐 아니면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9월 달 들어서 9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 내용이 9월 말에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는데 무슨 내용을 제가 주의깊게 보냐면 셀사 같은 경우는 공장이 다 해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셀사의 수출은 데이터화해서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수출로 잡히지 않거든요. 하지만 소재단에서의 수출은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소재단에서의 생산은 국내에서 해서 해외로 주로 그 셀사에 납품 공급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이 수출 데이터가 2차전지 업종의 환경적 측면에서의 내용을 판단하는 근거로서의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이 중간 단위에서의 2차전지 수출 데이터를 판단해 보게 되면 소재단에서의 수출이 무려 2년 만에 플러스로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의 반전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수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판단할 때 전년 동월 대비 수치를 우리가 데이터화해서 그렇죠. 판단하거든요. 최근에 2년 동안 23년도에 수출 현상이 긍정적이었다가 이후에 계속해서 수출이 감소했어요. 무려 수출이 축소될 때는 40% 감소, 뭐 45% 감소, 그리고 지난월 전전월만 하더라도 15% 20% 수출 감소세 추세가 진행되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9월 들어서 이 부분이 2년 만에 플러스로,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번 9월의 수출이 4% 5% 수준이긴 하나 아직 한 자릿수이긴 하나 이게 전년 대비해서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었다라는 부분은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숫자적 측면과 흐름의 측면에서 방향이 변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차전지 업종에서의 수급적 측면뿐만이 아니고 환경적 측면에서의 내용도 지금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10월 초 중순을 전환을 해서 다시 주가 상승에서의 모멘텀이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뭐 사실 여전히 꽤 관심이 있는 섹터이고 금리도 이제 인하 사이클로 들어섰고 알테오젠 또 뭐 그저께는 또 한미약품 그죠? 좋은 소식도 들리고 있고 바이오는 지금 타이밍에 올해 남은 하반기에 좋습니까? 고민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렵다입니다. 어렵긴 하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이 국내 2,700개 상장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종목 수이거든요. 아 그래요? 역시 우리 김대진 대표는 우리가 모르는 거는 콕콕 집어줘서 제일 많은 거 뭐 소부장이나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바이오가 종목 수 제일 많다. 반도체가 한 110개 되고요. 자동차가 한 100개, 전기전자가 한 120개 됩니다. 바이오는 300개입니다.
와우. 아마 코스닥 쪽에 많이 퍼진 데 있겠군요. 거의 그죠? 다가 포스닥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1,400만 주식 투자자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계좌가 보유한 주식은 삼성전자이고요. 550만 명. 그 다음에 카카오인데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한 단일 종목은 아니지만 하나의 업종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업종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뭐 누구든 투자해봤고 네. 상당수가 그것 때문에 고생해봤고 물려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물론 그걸 통해서 대박 뭐 10배가 20배 오른 것도 있지만 네. 그걸 꿈꾸고 바이오 투자했다가 아이고 이놈의 바이오 고생한 분들이 더 많죠. 네. 어려우면서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선호하기도 하는 업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많이 네. 가지고 계셔서 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접근법에 대한 부분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이제 뭐 한 5, 6년, 4, 5년 전에만 해도 승인, 뭐 임상 그렇죠. 이런 이슈가 있었으면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저가주에 있는 종목들이 주가 탄력도를 가지고 그걸 보고 투자하는 거죠, 그죠? 네. 쨍하고 맷들라 그죠? 네, 기술 수출, 신약, 그렇죠. 신약, 기술 수출이 아니라 신약. 맞습니다. 그죠? 뭐 그래서 임상, 이상 진입, 네. 삼상 진입, 그렇습니다. FDA 승인,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패션이 완전 바뀌어 버렸습니다. 뭐 FDA 승인이라도 일상 이상 이 부분이 시장에서 잘 통하지 않아요. 맞아요. 지금은 확실한 성과가 난 기업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가격도 이전에는 2만 원, 3만 원, 4만 원 주가가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이 됐어요. 네, 이렇게 됐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또 가는 형태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패션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흐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들은 계속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패션에 맞게 투자를 하라 이거죠, 결국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가 어렵긴 하나 좀 더 이 어려운 부분을 압축해서 해결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판단해 보게 되면 일단 성과 숫자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성과 가능성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계약을 했거나 수출이 임박했거나 뭐 등등등 내용이 나오고 있는 가시적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이건 기술 수출이 대비되는 내용이겠죠. 또 그렇죠. 비만 치료제 대부분 뭐 바이오텍이 해당돼. 그럼 그게 시장을 주도하면 주가도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이 앞으로도 예. 움직일 것 같고 지금도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도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몇 가지 이슈를 조금만 더 보고 갈게요. 네.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 그죠? 100% 때린다 그러고, 그죠? 뭐는 아니라 캐고 도대체 뭐 속내는 무엇이며 그게 한국 제약바이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나온 뉴스이긴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해외에서 제작된 영화나 해도 100%뭐 100% 100%야. 네. 그래서 이제 그 관세 정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그 바이오 종목들이 잘 가던 상황하에서 다 꺾여 버렸습니다. 주가 조정받으면서 이제 하락으로 한 3, 4일 전환하면서 꺾였다라기보다는 추세가 상승 흐름에서 잠깐 쉬어가는 형태로 전환이 되어 버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알테오젠이 또 뭐 얘기 좀 샜지만 그리고 키트루타 뭐 그 SC 그 발표 난 것도 이제 재료의 소멸이다, 그죠? 네.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그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 추진한 것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뭐 반도체이든 자동차 마찬가지로 바이오 쪽에서 의약품 제조 공정을 미국에 지어라.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몇몇이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의약품 제조 공정을 가지고 있고 수출하는 기업은 딱 세 회사이지 않습니까? 삼바, 셀트리온,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은 이미 미국에 공장이 있고 여기서 생산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미국 공장을 인수하겠다는 발표를 했었고요. 그렇죠. 삼바는 그 미국 공장이 없습니다. 근데 주가의 반응도가 크지 않은 건 뭐냐면 의약품에 그러니까 시밀러나 의약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기업이 있고요. 의약 원료를 생산해서 최종 생산 그 빅파마에게 납품하는 회사가 있는데 삼바는 이 의약 원료품을 생산해서 유럽에 빅파마에 납품하는 형태로의 CDMO 형태의 그 제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3사 자체가 크게 영향도는 없습니다. 분위기상으로 지금 현재 반응을 하고 있는 형태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이오 쪽에서 수출 미국 대미 수출이 그리고
금액적으로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연간 한 2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징적, 분위기적 측면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100% 추진에 대해서 영향도를 받아서 지금 3, 4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형상이고요. 네. 이 부분이 뭐 시간이라고 할까요? 또는 관세 정책에 대해서 변화가 당분간에 있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간차를 두고 완화되는 이제 충격이 완화되는 이런 기간차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바이오는 옛날부터 꿈의 주식이었죠. 아시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제약 바이오 옛날에 꿈의 주식.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꿈이 아니라 이제 사실은 돈이 되는 거죠. 그런 네.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섹터별 기업별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갈 텐데 일단 바이오텍은 좀 뒤로 제껴놓고요. 그렇죠? 네. 워낙 뭐 중요하고 메인이니까 뒤로 제껴놓고 그 CMO, CDMO 쪽에서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전에 이제 100만 원 가고 이제 쫙 한번 관심을 가졌을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120만 원까지 갔었구나. 네. 그때 셀트리온은 존재감 없었습니다, 그죠? 이게 셀트리온이 있었나 없었나. 근데 요즘은 삼성바이오가 좀 조용하고 셀트리온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18만 원 수준으로 박스 상단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예, 지금은 셀트리온에 대한 관심도가 크지 않지만 2018년도와 2021년도에 보면 국민주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셀트리온에서 나쁜 얘기하면요, 그 못 견딜 때가 네, 있었죠. 국민주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관심도가 워낙 컸고요. 네, 그 주가의 상승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18년, 21년이니까 지금 4년째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2018년도 셀트리온이 주가 30만 원을 돌파했던 상황에서의 꿈의 섹터라고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때 셀트리온 1조 원을 매출을 최초로 돌파했어요. 딱 2018년도에. 바이오 기업도 아니 제약 바이오도 1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돌파할 수 있는 거구나. 전통적 제약사 말고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익이 4천억 정도, 1조에 4천억 정도를 발생시 3천 몇백억인데 돈을 엄청 버는 기업으로 바이오가 우리가 딱 인식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셀트리온의 매출은 지난해 올해 기준 한 4조 원 정도 수준으로 매출은 늘어났어요. 근데 이익단에서의 상황은 여전히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0만 원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것은 꿈의 기술과 꿈의 기업으로 인식되어졌던 것은 이익과 매출이 급증하는 추세로 진행되어지다가 매출은 늘은 현상을 보여주는데 이익이 개선이 되든 여기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들. 카카오가 그런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셀트리온의 주가가 최근까지 해서 굉장히 시장과 동떨어진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데 변화하는 형태. 이 모습이 최근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셀트리온? 승계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셀트리온의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설영진 회장의 어떤 리더십에 의해서 이 회사의 확장성을 가진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부담이 되는 게 이제 승계에 대한 부분들. 네, 사실은 이제 자녀들에게 이세들에게 회사를 넘겨주고 네. 일선에서 후퇴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사실은 그 노구를 이끌고 다시 지금 전장으로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설영진 회장이 전면에 나서던가 네. 아니면 경영을 잘하는 이제 위탁 경영을 네. 하던가 이 부분이 바뀌어진다라면 주가의 상황은 좀 더 개선되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승계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내에서도 최근에 이제 그 부분 합병을 진행했습니다. 기존에 제약,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다음에 셀트리온 이렇게 분사되었던 기업들을 이제 다시 압축하는 과정들에 선택과 집중을 진행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당장의 흐름에서의 모습은 아니겠으나 그동안의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주가의 상황도 여기에 대비되는 형태로의 그 흘러내리는 아니면 옆으로 기는 횡복면에서의 상황이 나왔다라고 본다면 이제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박스권 상단에 와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의 주가 상황에서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제약바이오의 전반적인 흐름들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섹터로 보면 네. 결국 제일 관심 있는 건 이제 바이오텍이니까 바이오텍 얘기를 하고 요즘 또 핫한 비만 얘기 이런 걸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바이오텍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알테오젠이 그쵸 있고 3대장 하면 리가캠, ABL 바이오 이 정도가 3대장이잖아요. 보르노이까지 4대장으로 좀 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알테오젠은 어느 정도는 재료가 노출이 좀 된 건가요? 다른 쪽이 상대적으로 뭐 리가캠이나 ABL 이런 쪽에서 조금 좀 나올 게 있는 상황인가요? 기술 수출 이 해당 종목들의 뭐 실적치는 조금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아직 그 뭐죠? 이렇게 열리지 않은 개봉하지 않은 제품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네. 하거든요. 기술 수출 계약 체결을 했지만 완전하게 이제 그 이익치가 확장되는 구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의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회사의 특허 또는 기술 수출 관련한 금액이 한 6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주가뿐만이 아니고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상황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상황에서 흐름들이 진행이 되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주가 흐름적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진행하면서 알테오젠은 50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르노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강세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리가캠은 16만 원 고점 찍고 14만 원에 들어와 있는 형태이고 네. ABL 같은 경우도 10만 원 고점 찍고 9만 한 2, 3천 원에 지금 머물러 있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 4대장 종목들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 유효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고점 돌파의 흐름들이 진행되어진 상황 하에서 판단하는 것이 어떠할까. 지금은 흐름에 있어서 정체되어진 국면에서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결국 이제 그게 뭐 추가적인 일정의 가격 조정이든 혹은 네. 기간 조정이든 에너지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왜 기술 수출 4대장에 대해서 약간은 한 발 뒤로 물러선 상태로의 메시지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서의 제약바이오 업종에서의 종목들 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CDMO와 신약에 비견되는 주가의 핑퐁 게임으로의 주가 상황이 움직였어요. 네. 근데 최근에 좀 변했습니다. 최근 이번 주 지난주 상황에서 CDMO와 신약이 아니고요. 지금은 제약사와 대형 제약사와 일부 바이오사. 그러니까 일부 바이오사라고 하는 게 기술 수출 관련주들이 아니고 뭐 LNC 바이오라든가 올릭스라든가 기존에 약간 그 기술 수출 큰 주식들이 아니고 하단부에 있던 종목들과 뭐 유한양해, 한미약품, 일동제약 물론 이게 이제 비만 치료제와 일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기도 네. 하나 제약사와 좀 작은 바이오 간의 주도권 경쟁을 현재 보이고 있는 시장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 수출 4대장의 종목들이 시장에서 전면에 부각되면서 시장을 끌고 가는 시장에서의 모습이 당장에 나오기보다는 당분간의 영역에서는 일부 제약사와 좀 작은 바이오 섹터의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의 모습들이 네.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4대장보다는 일부 제약사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인가요? 예를 들면 뭐 삼천당 제약 그런 것도 지금 거기에 포함될 수 있나? 삼천당 제약은 시세 분출에서의 현상을 일정 부분 보여줬다라고 예.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그보다는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해 또는 한미약품의 지주사 성격인 한미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더 보강된 주가의 상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 게 지금 말씀하신 일부 제약주 아니잖아요. 일부 제약주는 아니고 큰 그러니까 제약주죠. 대형주들인데요. 네. 네. 제약사가 움직일 때요. 우리 5대 제약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한양, 한미약품, 종근당, 녹십자, 보령제약까지 5대 제약사. 이제 매출 순위로의 5대 제약사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작은 제약사들이 주가가 일부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들도 나타나긴 하지만 제약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가 움직일 때는 최초에 움직일 때 제약주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이오 섹터가 흐름이 진행되는 형태들을 과거에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가 재정비를 해서 다시 주가가 움직이기 직전 단계에서 제약주들의 흐름이 좀 더 강화되는 형태로 진행되어질 수 있는
분위기이다. 이게 핵심 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사실 제약바이오의 지금 핵심은 바이오텍이죠, 그죠? 네. 다 제끼고 핵심이 뭐야? 그러면 사실은 바이오텍인데 바이오텍들은 지금 타이밍에서는 사실은 막 뜨겁게 적극적으로 불을 비출 수 있는 타이밍은 솔직히 좀 아니다, 그죠? 네. 앞서서 우리가 이제 네. 2차전지를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2차전지를 얘기를 들으면서 지난 7월장에서 네. 강세 패턴의 섹터가 반도체가 아니었고 2차전지와 바이오라는 말씀을 개인 수급에 드렸습니다. 의한. 그러면 바이오도 갈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이때 알테오젠도 50만 원 고점을 찍었고요. 7월에. 2차전지의 그 LG화학도 32만 원 고점을 찍었습니다. 7월에. 그러니까 7월장이 좋았습니다.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가 좋았어요. 근데 네. 지금은 2차전지는 긍정적으로 보되 바이오의 바이오텍 종목들은 조금 한 발 물러선 형태로의 바이오에 대해서 접근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관세라든가 그리고 시장에서 탄력을 받는 구간에서 이러한 외부적 변수로 인해서 주가가 한 단계 다운된 흐름으로의 모습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간 성격에서의 조정을 받을 거고 기간 성격의 조정을 받을 때 일부 제약사 그러니까 5대 제약사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서 바톤 터치 형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비만 당뇨 얘기할게요. 비만 당뇨 사실 엮여 있는 거거든요. 사실 당뇨약 만들면서 이게 보니까 나중에 이제 비만 효과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심은 비만이에요, 그죠? 네. 당뇨보다는 비만에 관심이 있는데 비만 쪽은 여전히 뭐 핫합니까? 비만이 틈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펩트론이 원래 대장주인데 펩트론 주가가 그렇게 나쁜 형태는 아니고요. 여기에 일동제약이라는 거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이 네. 바이오텍이 일부 쉬어가는 구간에서 얘네들이 치고 나가는 형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현상에서의 접근법인데 비만 형태가 바이오텍의 기술 수출 관련주 대비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석하죠. 네. 그러면 이제 비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그죠? GLP-1 계열의 펩트론이라든지 또 뭐죠? 하나? 뭐 최근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한 네. 일동제약 같은 종목들이 주가 네. 움직이고요. 근데 이런 여기도 약간 그런 원재료 해서 뭐 한미약품이나 그죠? 네. 말씀하신 일동제약 이런 쪽으로 기존의 제약사들도 그죠? 네.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해외 제약사들의 제품이 나와서 지금 선호도가 증가되고 있지만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리 그죠? 네. 네. 우리나라의 그 경구용이든 패치형이든 아니면 주사제이든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강점을 보유한 이유가 뭐냐면 국내 그 당뇨병 환자가 위험군이 한 500만 명이고요. 네. 잠재군까지 합치면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제약사가 당뇨 관련 치료제와 연결된 연구 개발 활동을 하기 그러다 때문에 보니까 비만도 연결되는 거군요. 앞서 말씀하셨던 당뇨 치료제가 그 식욕 억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제약사들이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내용에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시장에서 반응하는 현상들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제약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당뇨병 치료제 그 연구에 대해서 그 비만 치료제로 연결되는 지점에서의 주가 상승이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당뇨 비만, 비만 당뇨, 비만과 관련해서 어떤 기업을 제일 좋게 보세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최근에 부분 주가의 상승이 나타난 올릭스 같은 종목들의 흐름들이 예. 좀 더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네. 전통적으로 펩트론의 주가가 뭐 대장주 성격에서의 흐름인데 탄력적 측면에서 올릭스의 흐름이 좀 더 강화된 모습에서의 주가상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네. 요즘 비만이 뭐 핫하거든요. 주변에 보면 다 뭐 모임하면 이제 아저씨들이 돼서 그런지 뭐 비만 얘기하고 뭐 살 뺐냐고 무슨 뭐 잭바운스를 맞았느니 뭐 노보노디스크 얘기 막 하고 그러는데 대표님은 그 별로 이렇게 비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시군요. 본인이 아닙니다. 관심이 별로 없으시군요. 아닙니다. 굉장히 관심도 높고요. 이제 비만 치료제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제가 예전 생각이 나서 네.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네. 게 뭐냐면 시장에서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더 올라갈 수 있다 또는 다 왔다라는 의견들이 팽배합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과거에 2000년 초중반대에 가장 핫했던 의약품이 그 비아그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에서 나온 비아그라가 이게 그 저기 말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2000년 중후반 때 한미약품 비롯해서 몇몇의 기업들이 88정을 비롯해서 카피약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한미약품의 주가가 이때 10배가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서 모두에 우리나라 제약사들의 그 당뇨 치료제와 관련된 저변이 확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비만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생산 출시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다른 비슷한 체계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주가의 상황은 일라일리나 노보노스크는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밀려서 주가의 반응도가 크지 않지만 국내 제약사의 흐름들은 보다 강화된 형태로의 주가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제를 통해서 다이어트 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되 저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